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미국의 현충일이죠.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을 만한 매크로 지표들이 부재한 관계로 오늘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혼조세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오전장부터 우리 코스피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 2720선을 중심으로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수는 빨간불과 파란불을 번갈아서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에서는 또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유럽 증시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리 하락이 이제 올 연말쯤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 이 대외 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증시는 여전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오전장에서 좀 이렇게 물량을 팔아내고 있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장 들어서는 매수 우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이 개인만이 홀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나은 상황입니다. 이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은 시작부터 빨간불 켜면서 그래도 조금은 순항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또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는요, 이 매도 리포트가 나온 충격 때문일까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전장에는 좀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나 싶었는데 현재는 하락하는 모습으로 지금 에코프로비엠 4%가량, 에코프로는 2%가량 파란불 켜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HLB 그동안의 악재를 좀 이제는 극복해 나가는 모습일까 싶은데요. 현재 14% 이상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HPSP 역시 6% 이상 상승하는 흐름, 클래시스도 1%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코스닥 시장 상방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편재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화요일마다 만나는 대중문화 소식이죠. 방송인 최미규 씨와 오늘도 함께 해볼 텐데요. 오랜만에 가볼 만한 전시 그리고 드라마 소식들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우스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박보람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 마감 30분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장인데요. 지금 이 시간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금은 강보합권 272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이고요. 850선 지켜주면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 코스피에서 이 양주체, 전기전자와 대형주 위주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개인 홀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반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특히 전 시간보다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좀 더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지수 기여도 1위 삼성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원한 상승까지는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나란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전부 지금 파란불인 가운데 HLB의 질주가 눈에 띕니다.
장중에 20%가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윗골이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자세한 시장 상황은 마감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지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지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27일 서울에서 무려 4년 5개월 만에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삼국 정상은 이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변형이 이 삼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경제 부문의 성과로 FTA 확대가 언급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협의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은 삼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삼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년 5개월간 중단됐던 삼국 정상회의를 복원하고 경제와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국의 정상들은 이 어떤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좀 제시했을까요? 삼국 정상들은 삼국 정상회의와 주요 분야의 장관급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외교, 교육, 문화,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국 간 협력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갖출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네, 삼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전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해법 도출 대신 민감한 안보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또 경제방송이니만큼 이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는 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삼국 정상은 자유무역 협정 체결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삼국 간의 경제적 연결을 심화하고 산업망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 FTA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삼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FTA 실현을 목표로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고도 말했고 리창 중국 총리는 삼국 간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이 삼국 정상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의가 이 삼국의 협력에 있어서는 좀 어떠한 영향들을 끼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삼국 협력의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례화된 정상회의와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경제와 안보 분야에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삼국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의 중에 이 정상회의에 대한 정례화 방안을 좀 논의했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가 정말 목표대로 중단 없이 이어져서 이 평화와 안정, 더불어 경제적인 협력 관계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아서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방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번 발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오면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회의적인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장기 임대해주는 방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피해자들이 좀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좀 받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경매에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주택을 피해자들에게 추가 임대료 없이 제공하고 임대료 지원과 함께 경매 차익을 보증금 손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첫 10년은 조건 없이, 이후 10년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군요. 이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정말 좀 좋은 지원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추가적인 비용 추가 없이 또 계속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외에도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위반 건축물과 신탁 사기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양성화하고 신탁 사기 피해자는 공개 매각을 통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뭐 다가구 주택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좀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들도 좀 강화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해서 금리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기존 전세 대출의 대환이 가능하고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이 대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완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구제도 빠르게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방안도 좀 알려주시죠. 네, 임차주택 정보 접근성을 좀 강화를 했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또 강화를 더 하게 됐습니다.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을 제공을 하게 됐고 확정일자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중개사고 손해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러한 것들이 좀 다각도로 구비가 되면서 이런 피해가 더 없도록 하루빨리 좀 안정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잘 마련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이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도 이 새벽 배송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1월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제한 시간이 변경된 전망입니다. 기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 제한 시간이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내용이 행정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없이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조치가 시행되게 된 배경은 좀 뭘까요? 이번 조치는 서초구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회와 정부보다 앞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입니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서초구의 행정예고로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이 사실상 해제된 겁니다. 네, 그렇네요. 그동안은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형마트나 뭐 이런 유통업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규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만큼 또 재래시장으로 많이 가는지도 잘 모르긴 맞아요. 하겠더라고요. 그간 이 대형마트가 새벽에는 문을 닫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대형마트가 새벽에 문을 닫는 동안 이커머스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좀 누렸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유통업체들의 공세가 또 강해지면서 국내 유통업계의 역차별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비중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장 보러 가시는 분들이 좀 안 계신 것 맞아요. 같고 온라인을 다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 유통업계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네, 유통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 형평성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가는 과정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쇼핑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새벽 배송을 도입하는 데는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뭐 한 번에 확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규제 해제는 서초구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이번 서초구의 이번 조치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변화를 주고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새벽 배송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고 또 특히 새벽 배송이 없는 지역의 소비자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새벽 배송이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크나큰 차이를 또 가져다 주던데 앞으로 모쪼록 소비자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 규제들이 완화되기를 바라겠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2005년 주 5일 근무제가 법제화되고 난 이후에 약 3년 전부터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 몇몇 대기업에서는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주 4일 근무제, 생각만 해도 참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최근 취업 포털 기업 사랑인이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주 4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급별로 좀 살펴보면요. 대리급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과장급, 그리고 사원급, 부장급이 뒤따랐습니다. 모두 8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임원급들은 65.3%로 다소 낮았습니다. 네, 가장 높았던 급이 대리급, 그리고 가장 낮았던 급은 임원급. 이 실무진과 임원진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주 4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조사됐나요? 네, 긍정적인 이유로는 휴식권이 보장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정착될 수 있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가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3위로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4위로는 휴일이 늘어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이 기대가 돼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워라밸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건강과 재충전과 같은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주 4일 근무제를 하게 되면 임금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4일 근무제를 선택하다라는 의향을 가진 직장인들이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 4일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 중 60.6%는 임금이 줄어도 주 4일 근무제를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임금이 줄더라도 주 4일 근무제를 하겠다라는 의견,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로 주 4일 근무제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부정적인 이유로는 임금이 삭감될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요. 또한 업무량은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높아질 것 같아서가 뒤따랐습니다. 또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성장이 둔화될 것 같아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정말 양측의 입장 모두 다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반응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주사일 근무제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먼저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싱가포르는 올해 12월부터 근로자가 유연 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우리 사회도 좀 익숙하게 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싱가포르는 이런 반응이고,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슨 상원 의원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주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법안이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빌 캐시디 상원 의원은 주 32시간 근무는 나쁜 정책이라며 일자리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찬반의 양론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군요. 이 주사일 근무제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나은 근로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습니다. 수고해주신 편지혜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 마감까지 8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 상황이 어땠는지, 어떤 이슈가 좀 뜨거웠는지 짧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좀 뜨거웠나요? 네, 앵커님 이분 아시죠? 집밥 백선생. 모를 수가 없죠. 각종 예능을 통해서요. 요리하면 백종원, 백종원하면 요리라는 어떤 공식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백종원 대표. 그가 이끄는 외식 기업인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요. 더본코리아는 이번 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의 기업 가치가요. 약 3,500억에서 4천억 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이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 상장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좀 보류를 했었고 네. 올해 회사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다시 상장 준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더본코리아가 운영 중인 다양한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이 더본코리아가 지난 1994년 1월 설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나이가 많죠? 그러네요. 네, 좀 이게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회사였고 현재 뭐 다들 알고 계실 홍콩 반점, 백다방, 역전 우동 등을 포함해서 외식 브랜드를 약 20개 정도 가지고 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브랜드인 거고 네. 이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두가 알고 있는 백종원 대표가 최대 주주로 지분 76.69%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강석원 부사장으로 지분 21.09%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그쵸. 또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 더본코리아. 본격적으로 이 국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요. 다른 식품업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 과연 그 성적은 어떨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기업은 뭐니 해도 이 매출과 영업이익
그것으로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매출을 살펴보니까요. 전년보다 무려 45.5%나 증가한 4,107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단 영업이익은요. 256억 원으로 0.6% 정도 감소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 상장 예비심사에 앞서서 더본코리아가 지난 1월 주당 2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비상장 기업의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유통 가능 주식 수를 좀 늘려서 IPO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또 이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가격 인상 소식도 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이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더본코리아는 카페 프랜차이즈 백다방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백다방의 이달 시즌 메뉴, 이 수박 주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네. 잘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이 가격을 전년 대비해서 5.2%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또 한심포차의 가격이 올해처럼 높지가 않았는데 네. 지난달 30일부터 이 일부 인기 메뉴의 가격을 최대 14% 정도 또 인상을 했다는 소식을 연달아 전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자세히 메뉴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먹태구이는 기존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직화 튤립 닭발은 17,000원에서 맛있죠. 1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파인애플 샤베트는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메뉴들뿐만 아니라 홍콩 반점의 일부 메뉴 가격도 올렸고요. 역전 우동의 일부 메뉴 가격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정말 먹고 살기 팍팍하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 업계에서는 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더본코리아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몸집을 키우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건지 아니면은 뭐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재료 인상에 따른 것이 그 주된 원인인지 생각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도 짧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에서 매도 리포트가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이 작년 이맘때죠. 이 여름에 매도 리포트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네. 정말 여의도가 들썩들썩 난리 난리가 났었습니다. 났었습니다. 네. 한 증권사에서 2차 전지 매도 리포트를 썼다가 이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2차 전지 강력 매수를 주장하던 뭐 유튜버들에게까지도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당했었거든요. 네. 아직도 이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뭐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2차 전지의 이 속절없는 하락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이 증권사에서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의 매도 투자 의견이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오늘 이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이 28.1% 낮춰서 좀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올해 상반기를 이제 바닥으로 보고 이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점차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이 밸류에이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부담이 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하이투자증권의 분석을 조금 더 보자면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작년 7월 고점을 찍고 점차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좀 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북미와 유럽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한 상태, 양극재의 판가 하락,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 국내 업체 점유율 하락과 같은 이유들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좀 설명을 더 붙였습니다. 이 지난해 포모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부작용을 낳았고 여기에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 때문일까요? 이 매도 리포트를 받아든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형제주 한번 살펴보니까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오늘 이 양 종목 모두 지금 빨간불 켠 채 움직이고 있고요. 네. 각각 4%대, 2%대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미와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이미 지금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양극재 판가와 관련해서도 좀 하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이
적자 기록 좀 아무래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더 폰코리아 소식 만나봤고요. 그리고 매도 리포트가 출연이 된 에코프로 관련된 소식들도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상승 사이클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장의 전망 또한 존재는 한다는 점 기억을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시장 마감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우리 시장 드디어 방향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을 보시면 양시장 지금 반갑게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 2,723포인트 선에서 마침표를 찍었고요. 코스닥 힘을 좀 내줬습니다. 850포인트에서 약간 상회를 하면서 851포인트 선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양시장의 수급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 홀로 매도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매수하는 양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전기전자와 대형주 위주로 양 주체가 물량을 담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이어졌고 기관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덜어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막판에 외국인이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섰다라는 점까지 오늘의 체크 포인트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등락을 거듭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반도체 투톱이 지금 나란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삼성전자 0.52% 강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가 계속 파란불과 빨간불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에 빨간불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고요. 반면 어제 올랐던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이 주도했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하락세가 보이면서 지금 나란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HLB 홀로 15%가 넘게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20%가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조금은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장 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된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운 상승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은 몇 가지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조금 뜨거웠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까요? 요즘 AI 붙은 종목들 다 잘 가는 흐름 그쵸, 보여주고 그쵸, 있는데요. 네. 이 AI와 또 관련된 하나의 종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LG전자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LG전자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13% 이상 상승하면서 109,50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와. LG전자가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가 하면 그러게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로 음.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바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력 사용의 50%, 즉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의 50%가 결국에는 이 열을 식히는 냉각용 전력의 소비가 된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열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식히는 과정이 반드시 맞아요. 필요한데 거기에 또 전력량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LG전자는요. 지난달에 52주 최저가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안 네네.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조금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 관리 방법 중에서요. 보통은 이 자동차에서 여러분이 많이들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던 공냉식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는요. 순냉식 방식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네, 네, 이용해서 네. 좀 식히는 네. 방식인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보다도 더 고도화된 기술, 즉 칩을 직접적으로 냉각하는 액침 냉각 방식까지도 지금 LG전자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액침 냉각 방식에 대해서는 GST도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네. LG전자도 이 액침 냉각유에 직접 칩을 담가서 온도를 내리는 액침 냉각 방식에 대한 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 LG전자는요, 이 B2B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호재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연평균 30-40%를 선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으니까요. LG전자의 이 액침 냉각 방식도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LG전자의 냉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 종목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LG전자도 오늘 잘 갔는데 오늘 장에서 저는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좀 이슈가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음. 로보틱스 오늘 장중 상한가 기록을 했고 상한가인 채로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는 지금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어떤 유상증자냐 하니까 SK그룹사를 좀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인데요. 이 그중에서도 SK가 가지고 있는 북미 자회사죠.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해요. 무려 약 367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 유상증자를 완료하게 되고 나면 SK온의 자회사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이 유일 로보티스의 2대 주주로 올라선다고 합니다. 지분 약 14%가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 신주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에 상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이슈가 전일, 이 오늘 개장 전부터 좀 뜨거웠던 이슈이기 때문에 장중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두 가지 종목들도 저희 짧게 한번 리뷰를 해봤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정말 좋은 전시 그리고 좋은 영상 작품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매번 오늘은 또 어떤 전시와 작품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늘 좋은 전시를 만나고 또 좋은 작품을 읽는 눈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방송인 최미교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최미교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전시 많이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에 좀 가볼 만한 전시, 첫 번째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두 분 혹시 자수를 좋아하세요? 자수하는 자수. 거요. 초등학교 네. 때 자수? 많이 해봤는데. 네, 저도 초등학교 때 해본 것 같아요. 네. 자수는 바늘을 도구 삼아 다채로운 색실로 직물을 장식하는 예술 작품으로서 인류의 오랜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 자수는 무려 2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로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속에서 시대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유한 자수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전시를 가져왔는데요.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 근현대 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니 자수 좋아하시냐고 물어봐 주셔서 저는 십자수 생각을 겨우겨우 했었는데 아니 이렇게 또 우리의 고유의 자수 작품이 있다라니 정말 신기하고 또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한국의 근현대 자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인데요. 정말 귀한 전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시 제목도 굉장히 멋있네요.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 자, 그렇다면 이 자수 전시, 사실은 좀 흔하지 않은 전시인 것 같은데요. 이 전시 어떤가요? 네, 사실 자수라는 것이 천의 실로 수를 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훼손되기가 쉬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상 현존하는 고대 중세 유물은 지극히 적고요. 전통 자수라 불리는 유물 대부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자수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러한 전통 자수고요. 네. 특히 조선시대 여성들이 제작하고 향유한 규방공예 또는 이를 전승한 전통 공예로서의 자수로 근대기 이후에는 마치 자수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근현대 자수는 많이 낯설죠. 19세기 이후 자수의 역사, 즉 개항, 근대화는 서구화, 식민, 전쟁, 분단, 산업화, 세계화 등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변화한 자수의 흐름은 주류 미술사에 관심 밖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알려지지 않은 자수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미술사에서 주변화되었던 자수 실천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이 자수라는 곳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예술 중에 하나이네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자수 작품들이 좀 만들어져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시기에 어떤 자수 작품들이 좀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전시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제작된 자수로 시작하는데요. 조선시대 자수는 제작 주체에 따라서 크게 도화서, 화원이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수방, 소속, 궁녀들이 수놓은 궁수와 민간 여성들이 제작한 민수로 나뉩니다. 궁수가 정제된 문양의 도안 위에 천연 염료로 물들인 색실을 사용해서 고와한 기품을 풍긴다면 민수는 세련된 맛은 덜하지만 자유분방한 구도와 강렬한 원색 대비가 두드러집니다. 자수가 감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조선시대 숙종 연간 이후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격식을 따져야 하는 복식자수나 실용성이 우선인 생활자수에 비해서 자수병풍은 조형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영역으로 산수, 영모화조, 장생, 수복, 감개, 기물 등 다양한 소재를 취하였고요. 컴퓨터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수로 표현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인 한상수의 크고 호화로운 궁중자수 모란도 병풍, 그리고 또 다른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인 최유현의 기하학적 추상미술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도 볼 수 있는데요. 네.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상류층 혼수용품으로 자수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이런 자수 작품들이 한남동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와. 정성과 시간, 예술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이 궁중에서도 자수를 놓았고, 또 민간에서도 자수를 놓았고, 게다가 이렇게 전시의 이름들까지 정말 웅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저희 어머니 세대는 이 자수 이불 굉장히 중요한 혼수용품으로 네, 맞아요, 여기셨던 맞아요. 게 네. 기억이 나요. 네, 엄마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수 이불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까지 정말 제가 몰랐던 자수의 세계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전시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 언제까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 근현대 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전시되고 있고요. 네. 덕수궁 입장료 1,000원과 관람료 2,000원, 합 3,000원으로 덕수궁 나들이도 하시고 전시도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봄에 덕수궁 가면 정말 예쁜데 네. 이번 기회에 덕수궁 정말 구경도 하고 좋은 작품들도 많이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시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정말 유명한 이 풍자 미술가죠. 네. 뱅크시의 작품이 드디어 한국에도 온다고요? 오. 네,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도 다 있고요.
어디서나 불편함을 주지만 어디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네. 얼굴 없는 풍자 미술가 뱅크시는 모순적 속성을 발산 혹은 남발하는 인물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 곳곳에 도시를 누비고 다니면서 건물과 골목 담벼락에 지구촌의 모순을 풍자하는 낙서 작품을 그렸는데요. 영국 브리스톨 출신으로 뒷골목에서 그라피티, 낙서의 예술을 익힌 그는 분쟁과 갈등, 자본주의 시장에 해악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낙서를 휘갈깁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경계선 장벽에 꽃을 던지는 시위대의 상을 그렸고요. 네.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더 베버리 힐튼 호텔 옆 골목에는 양극화의 위기를 경고하는 소외된 군상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의 분신이자 작업의 대명사가 된 남루안 쥐는 한국에서 과거 보수 정권의 한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풍자 아이콘으로 변신하기도 했죠. 그런 뱅크시의 25년 행적을 한눈에 담은 리얼 뱅크시전이 오픈했습니다. 네, 정말 뭐 우리가 낙서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이 그래피티 보니까 정말 어렵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또 다양한 색깔과 또 다양한 장소에 이 그래피티가 많이 그려지고는 하는데 이 뱅크시의 작품들은 주로 거리 벽화가 많습니다. 벽을 통째로 옮겨오는 걸까요? 전시가 어떻게 가능한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리얼 뱅크시전에서는 무려 1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현재까지 국내에서 열린 뱅크시 전시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뱅크시는 정체를 숨기며 활동하기 때문에 작가가 직접 참여한 전시는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대신 뱅크시가 설립한 인증기관인 패스트 컨트롤을 통해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패스트 컨트롤의 공식 인증을 받은 작품 29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연대별로 뱅크시의 25년간의 행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았는데요. 뱅크시가 자신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 지속해서 전하고자 했던 폭력과 차별, 그리고 권위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월스 온 파이어부터 브리스톨 수상 레스토랑에서의 첫 개인전, 소더비 첫 경매, 그리고 영화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 개봉, 영국 글래스고 미술관 개인전 컷 앤드 런까지 주요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특히 파쇄되지 않은 버전의 풍선을 든 소녀가 눈에 띕니다. 한 소녀가 날아가는 풍선 모양의 하트를 보며 손을 뻗고 있는 온전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꽃 던지는 소년, Love is in the air와 몽키 퀸 등 다른 대표작도 전시해 놓았고요. 디즈멀랜드, 월드 오브 호텔 등 뱅크시가 주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영상과 기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뱅크시 같은 경우에는 팬분들이 너무나도 열정적이라서 이렇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뱅크시의 거리 작품이 있는 곳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행을 하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전시 정말 한국 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에 정말 난리인 드라마죠. 종영을 앞둔 화제의 드라마 선제업고 튀어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요즘 이 드라마 화제성과 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지난 4월 8일에 첫 방송을 한 후 이번 주 종영을 앞둔 TVN 월화 드라마 선제업고 튀어.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순간 자신을 살게 해줬던 유명 아티스트 류선재. 그의 죽음으로 절망했던 열성팬 임솔이 자신의 최애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가는 타임슬립 구원 로맨스인데요. 스토리라인만 보면 좀 유치하고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인 변우석과 김혜윤의 푸릇푸릇한 연기가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정말 인기가 많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종용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보시면 몰아서 이렇게 시청해서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오늘도 저희 다양한 전시 소식 그리고 지금 당장 정주행해야 할 화제의 드라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방송인 최미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722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851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챙겨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